세무법인 청솔의 국판서 회계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금방 이제 구청장 말씀한 것 같이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하나 마친 데가 양천구청이 있었어요. 거기도 이렇게 파트별로 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양천구가 아무래도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많아서 이제 수강생 분들은 여기보다는 많았지만은, 거기에서 관계 공무원이나 구청장님, 대장님이 이렇게 강의를 들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근데 상당한 그 열정을 보이셔서 아무래도 재선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무회계 분야가 제일 어렵죠. 그래서 지금 강좌가 뭐 많은 데는 뭐 20강좌, 뭐 적게 해도 뭐 10개 이상은 하는 게 일반적인데, 세무회계가 제일 난이도가 어렵다고 다 얘기해요. 또 말하는 강사도 좀 뭐 유머를 좀 섞어서 얘기하는데 그럴 사례도 별로 없고,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또 이해도가 상당히 좀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사 회계사가 조합원이 있죠. 조합원의 회계사 세무사가 우리 같이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는 이쪽한테 뭐 너희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쪽이 너무나 특화되어 있는 전문 분야다 보니까 그 자격증만 있는 세무사 회계사가 아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해가 돼가지고 그 단톡방에서 이상한 말을 써가지고 막 불화가 일어나갖고 지금까지 막 다툼이 있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조합도 상당히 있습니다. 뭐 송파에, 거여에 이런 데도 현재 지금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좀 돼야 여러분들이 사업하는데 주민들 간에 또는 집행부 간에 또 주민들끼리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합의 이제 취득세예요. 취득세는 이것만 알으시면 됩니다. 자, 조합이 내는 취득세가 하나 있고 조합원이 내는 게 있고 일반 분양자가 내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합이 내는 취득세는 이런 겁니다. 자, 조합의 이 강의실이 조합의 사업 용지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 분양자한테 분양하는 땅이 있고 조합원한테 분양하는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분양자한테 분양하는 땅 이름을 도정법에서는 채비지라는 용어를 써요. 그 채비지가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땅을 일컫는 거예요. 그냥 뭐 쉽죠. 그 땅에 대해서는 보전 등기를 한번 해야 해요. 그래서 준공이 끝나면은 2개월 이내에 구청에 우리가 준공이 되면 이 채비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취득세를 한번 내야 합니다. 그게 그냥 보전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전 등기를 하는데 구청의 그 취득세 과표에서 말하는 땅에 관련된 건물에 관련된 이 세금을 내는 것에 구분하고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우리가 법인세 신고할 때 건물에 관련된 비용의 항목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공이라는 거 보니까 건물을 준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물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일반 분양자들한테 건물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돈 들어간 것들이 한 서울시 예산회계 규정에서는 한 55개 항목이 있어요. 그게 사업비 항목이. 55개 항목에서 상당수가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인세 신고할 때 건물에 관련된 비용은 상당히 거기보다는 적어요. 항목수가 적어요. 예를 들어서 법인세 신고할 때 건물에 해당되는 비용, 뭐 사업비 항목이 한 40개라면은 취득세는 구청에는 취득세는 건물에 해당되는 취득세는 그것보다 5에서 10가지 이상이 더 항목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관계기간이 틀리잖아요. 법인세는 국세입니다. 근데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그래서 그 세금을 걷는 주체가 틀리잖아요. 또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좀 더 보수적입니다. 국세보다는. 세금을 좀 더 많이 획득을 해야 지방자치 그런 측면에서 유리하다 뭐 이런 것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좀 더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자, 55개 사업비가 있는데 건물에 관련된 비용이 예를 들어 40개로 취득세 과표를 정했어요. 그럼 15개만 빠지겠죠. 빠지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토지로 가겠죠. 건물 아니면 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사업비는. 그러면은 토지로 가면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겨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니까 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아무 상관없어요. 감정평가사분들이 한 금액으로 토지의 취득세를 매기니까. 그런데 건물의 과표는 실제 공사비로 들어간 걸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매겨요. 그러니까 실제 공사비로 들어간 건물로 들어간 걸로 많이 포함을 시켜야 과표가 올라가서 취득세를 많이 내게 되겠죠.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보류지, 채비지 이거에 대해서 일반 분양에 들어가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과표가 일반적으로 법인세 과표보다는 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준공하고 2개월 이내에 구청에 냅니다. 자, 그런데 준공이 딱 끝났어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뭡니까? 공사에서. 시공사가 제일 많이 차지하죠. 공사비. 시공사가 총 사업비, 예를 들어서 토지를 뺀 사업비의 한 8, 90%가 시공사가 가져가요. 공사비를. 그렇게 많이 차지하죠. 비율상으로. 그러니까 시공사가 뭐 거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정도 된다는 얘기죠. 실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시공사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준공이 끝나고 2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공사비 정산은 좀 오래 걸려요. 2개월 이내 공사비 정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세 신고를 준공 되고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공사비 정산이 안 되니까 애측지 가지고 일단은 취득세 신고해요. 정산이 원단위까지 안 돼 있으니까. 뭐 이자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유이자, 무이자도 있고 뭐 세운계약서가 뭐 추가 공사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상치를 하고 신고를 일단 해야 하니까 2개월 내로 하고 나서 시공사하고 정산이 이루어지면 가감이 드는 것을 구청에 경정청구는 세금을 더 내는 거고 수정신고는 세금을 더 많이 냈으니까 돌려주세요. 이런 절차를 받게 됩니다. 자, 조합이 내는 취득세는 건물은 그렇게 정산하고 토지는 쉬워요. 공시지가로 하니까. 그 과표로 하니까 거의 그거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습니다. 자, 다음에 조합원이 내는 취득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합원은 재개발하고 재건축으로 틀려요. 재개발 조합원들은 자, 내가 종전토지 건물 평가를 10억을 받았어요. 10억을 받았는데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8억짜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2억 원을 추가 분담금 청산금으로 조합에 돈을 낼 거 아닙니까? 그 2억 원한테만 취득세를 내요.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돌려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 종전토지 건물은 10억이었는데 분양받는 것은 얼마를 분양받았냐? 8억짜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2억 원을 돌려받잖아요. 내가 평가받은 것은 10억짜리인데 그 아파트는 8억짜리를 받았어요. 그럼 2억 원만큼 내가 내 땅을 조합에 팔은 것이 되는 거예요. 팔아요. 그래서 언제 돈을 돌려받습니까? 대부분 이전고시 전후로 돌려받죠. 그래서 이전고시까지 돈을 못 돌려받으면 이전고시 날로 돈을 받은 걸로 간주를 해요. 국세청은. 그게 양도세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못 받았어도 이전고시일 날이 딱 되면은 그때 다음 날, 이전고시일 다음 날이 양도 날짜로 해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돈을 조합으로 또 받았다는 얘기는 내 땅을 10억짜리 땅 중에서 2억 원어치는 조합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취득세는 없겠죠. 추가 분담금 낸 게 없으니까. 10억을 그 종전토지 평가받았는데 12억으로 분양받은 사람 2억 원을 더 내잖아요. 내는 사람들은 2억 원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그게 재개발이에요. 근데 재건축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분담금을 더 냈냐 안 냈냐 상관없어요. 분양계약서 있잖아요. 조합원에 대한 분양계약서가 토지분 얼마, 건축분 얼마 이렇게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건물분에 대해서 무조건 다 내놓습니다. 재건축은. 그러니까 쉽죠 여기는. 그렇지만은 재건축에 비해서는 취득세를 많이 내겠죠 당연히. 청산금에 추가되는 것만 더 내야 하는데 그 재건축은 그 상관없이 전액에 대해서 다 내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조합원하고 조합 또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나눠져서 세금을 낸다. 이게 상당히 이 자료가 이게 여러분들 참 비례율 이것은 좀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례율이 높으면은 여기 교재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교재는 없는데 이 PPT 자료에는 이게 있어서 제가 부연 설명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냥 설명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비례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비례율이 높으면은 사업성이 있어서 사업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낼 거다. 이런 추정을 하고 비례율이 100%가 안 되면은 사업성이 없어서 분담금이 상당히 조합원들이 부담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게 참 숫자 놀이인 거예요. 이것도. 자 보시면은 비례율은 종전 토지 건물 평가액에서 개발이익인데 개발이익은 뭡니까? 개발이익은 총 분양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뺀 금액이겠죠. 그게 이익이죠. 총 수입이에요. 일반 분양하고 조합원 분양의 총 합계 금액에서 이걸 공사하기 위해서 토지 관련된 비용, 건물 관련된 비용, 사무실 운영비 이런 비용을 다 공제하고 이자까지 다 공제하면은 손실이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익이 나면은 당연히 비례율이 높아지겠죠. 이익이 많아지면. 종전 토지 평가액이 100원이었는데 이익 금액이 100원이 나면은 100분의 100이니까 비례율이 100%겠죠. 이익이 종전 토지 건물 평가액보다 많으면은 개발 이익이 많으면 비례율이 100%가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익이 많아졌으니까 많아지면은 조합원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가겠죠. 그게 이제 권리가액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자 여기에 계시는 조합원분이 내 종전토지 건물 평가를 받았는데 10억을 받았어요. 근데 비례율이 높아지면은 비례율이 이게 높아지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200%라고 합시다. 비례율이. 그러면 10억짜리가 권리가액이 20억이 되는 거예요. 비례율이 200%니까. 자, 종전토지 건물 10억짜리 곱하기 비례율 200%. 그럼 20억으로 권리가액이 드는 거예요. 그럼 20억이 되니까 내가 분양을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분양을 받았다. 그럼 5억을 조합으로 또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20억으로 평가받았는데 권리가액을 30억짜리 분양받는다. 그럼 10억을 추가적으로 더 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율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내 권리가액이 높아지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종전토지 평가 이 금액이 시가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실제 팔리는 가격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데도 있고 어쩔 때는 좀 낮은 데도 있고 그래요. 현저하게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낮아지면은 비례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감정평가 이게 하는 그 두 군데가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두 군데 감정평가법인이 거기에서 이게 많이 좌지우지가 돼요. 비례율이. 그래서 대부분의 조합 집행부는 이 비례율이 많이 높아지는 걸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 거니? 여기 조합원분이 말했잖아요. 자기 종전토지 평가가 10억을 받았어요. 근데 비례율이 200%가 나오면은 20억이잖아요. 그러면 불안하면 분양을 안 받아요.
그냥 조합에 20억을 던지고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 청산자가 되는 거예요. 현금 청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례율을 너무나 높게도 안 하려고 하고 또 이게 낮아지도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비례율가 70%가 나왔어요. 그럼 사업성 없으니까 동의서가 안 거쳐요. 그러니까 아니 적자 나는 줄 뻔히 아는데 어느 조합원이 나 사업하겠습니다 갖고 조합 설립 인가할 때 동의서를 제출하겠습니까? 자, 지금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추정분담금이라는 것을 구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추정분담금을 계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조합원은 10억을 감정평가가 예상이 돼서 추정입니다. 되고 비례율이 200%니까 20억을 종전토지건물의 평가가 권리가 20억 나옵니다. 이런 걸 개개인별로 다 고지를 해주잖아요. 그것이 조합 설립 인가일 전에 한 번 하고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일 전에 한 번 하고 관리처분 인가일 전 3번을 했었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추진위는 조합원 동의가 50% 이상이 나오면 추진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모르고 내가 돈을 얼마큼 내야 할지도 모르고 추진위 이렇게 동의서를 낸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 50% 이상이 동의가 받아야 추진위가 되고 조합 설립 인가는 75%니까. 그러니까 75% 것 때문에 추정분담은 됐어요. 근데 추진위원이 승인받을 때는 그걸 안 해주니까 모르고 동의를 해준 거예요, 일단. 그래서 올해 4월부터인지 5월 1일부터인지 시행이 어떻게 되는 거니? 정비계획, 정비기반 시설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부터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도정법이. 그래서 추진위원이 설립 전에 동의서를 진구를 하기 전에, 동의서 진구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한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주민들이 이거 추진위원회부터 동의를 할 거냐 안 하냐 그런 절차가 한 번 더 이루어지고 있다. 겸사 말씀드리고요. 이 비례율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 비례율이 100%가 높아져서 무조건 사업성이 있냐? 그렇지 않다. 이게 종전주택 건물 평가에 의해서 변수가 너무나 많더라. 이게 지금도 민원이 많잖아요. 특히 단독주택 갖고 있는 분들은 종전토지 건물 평가가 옆에 다세대 다가구 나홀로 아파트 이런 데보다 너무나 낮아요. 근데 감정평가 사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은 왜 그러는군요. 토지를 이용하는 그 이용도가 단독주택은 거기 사는 사람이 5명뿐이 안 살잖아요. 많이 살봤자. 뭐 부부가 살면은 노인 양반 2명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100평짜리 단독주택에다가 뭐 빌라나 다세대나 뭐 그런 걸 지면 4, 5층짜리 질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사는 사람 20명, 30명도 들 수 있잖아요. 토지 활용도를 상당히 좋게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감정평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감정평가사들은 그런 걸 많이 따지더라고요. 토지의 활용도. 그래서 단독주택지가 많은 데는 근데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 있는 정비사업조합은 사업성이 좋아요. 그래서 사업성이 좋아. 아파트를 많이 올리잖아요. 높이를. 용적률 뭐 200을 주든 어쩌든 뭐 300을 주든 300점 더 땡큐지만은 200을 줘도 단독주택에다 짓는 것은 조합원이 거의 없잖아요. 한 세대에 하나뿐이 안 주니까. 그냥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오히려 사업성이 좋아요. 그 단독주택 갖고 있는 분은 손해나지만은 전체 조합한테는 이익이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 감정평가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네. 자, 넘어갑시다. 이게 이 PPT가 이게 자료가 이 교재 있는 거하고 다른 거 같은데 2번 여기 있네. 그런 거 같은데 여기 있네. 예, 취득세 얘기했죠. 예. 자, 취득세 얘기 끝났고요.
여기 취득세 참고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건물에 해당되는 것은 건물에 해당되는 취득세 앞에는 동그라미 표시했고 이건 토지 관련된 거는 X표를 했고 이 세무표는 갑론을박이 많아요. 어떤 구청은 취득세 건물에 포함돼야 한다는 구청도 있고 어떤 구청은 포함이 안 된다 이런 구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취득세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라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면 더 헷갈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같이 보류지하고 조합원들이 내는 거하고 재건축하고 재개발 조합원이 틀리다. 그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재로 갈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여기 나왔네. 배당. 자, 최근에 그 배당이 나오다가 취득세로 가고 더 이어지지가 않네요. 자, 여기 합시다. 여기 그 최초에 저한테 강의 요청이 왔을 때 가급적이면은 초기 단계, 그러니까 추진위나 조합 설립 인가나 사업 시행 인가 단계는 그 좀 생략을 하고 준공, 해산, 청산 이쪽에 좀 더 주안점을 줘서 더 두어서 강의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준공이 되고 나서 2개월 내에 취득세 신고를 해서 그다음에 이전고시가 있겠죠. 이전고시는 뭡니까? 조합원이나 일반 공자는 자기 101동 302호면 302호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이전고시입니다. 자, 이전고시가 끝났어요. 근데 이전고시 되기 전에 해산총회를 하는 조합도 있고 이전고시 된 다음에 해산총회를 하는 조합이 있어요. 해산총회는 준공이 되고 나서 언제든지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해산총회는 뭐 예를 들어서 미분양이나 보류지나 이런 것까지 다 팔려야 해산총회를 해서 해산 등기를 해야 한다. 그건 아니에요. 도정법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미분양이 있든 보류지가 있든 준공 후에는 언제든지 할 수는 있어요. 주민들이 찬성하니까. 그러면 해산총회를 해서 자, 보류지나 미분양 된 게 지금 10개가 있어요. 10개 아파트가 미분양된 거 있어요. 상가 뭐 포함해 다 해서 한 10개가 남아 있다고 합시다. 10개가 남아 있는데 조합원들이 빨리 해산총회에서 해산 등기하라. 집행부 괜히 월급 가져가고 뭐 하니까 빨리 청산 종결해 하니까 해산총회도 빨리 하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성화에 못 이겨서 조합장이 해산총회 해산 등기까지 다 끝냈어요. 근데 아직도 10개가 안 팔렸어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우리 전문가들 중에 자격증 있는 분 중에 이걸 모르고 이제 하는 소리죠. 여기 보면은 비영리법인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은 비영리법인도 세금을 내라고 돼 있어요. 영리법인도 내고 여기도 내고. 청산소득은 비영리법인은 빠져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비영리법인이 우리 조합이잖아요. 조합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청산소득이 빠져 있으니까 우리 자 해산은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뭔 거니? 청산 중이라는 용어를 써요. 우리가 청산 중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청산 종결을 하면 끝나겠죠. 우리는 한시법이에요. 조합은 비영리법인의 조합은. 그래서 여기는 언젠간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자꾸 준공되고 나서 뭐 2, 3년 내에 해산 종결 청산까지 다 맞춰라 하는 게 하나의 뭐 지침같이 막 오잖아요. 이게 여건이 조합 돈이 좀 있는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을 안 해요. 월급 받아가려고. 나쁘게 말하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민원이 자꾸 나오니까 빨리 청산 종결을 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말한 건 저는 세무니까. 자, 10개가 미분양돼 있었다고 했지. 보류주도 안 팔렸어요. 그러면은 해산 등기까지 했으니까 청산 중이잖아요. 청산 중이니까 우리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해서 세금 안 낸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파트를 10개를 다 팔았어요. 그 청산 중 해산 등기 끝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뭐 평당 5천만 원인데 원가는 3천만 원이다. 그럼 하나당 2천만 원씩 뭐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2억 원이 10개면 2억 원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청산 중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이기 때문에 청산소득은 세금 없으니까 세금 안 내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청산 중이니까 청산소득은 세금 안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오해되는 게 뭔거니, 우리가 해산 등기까지의 사업이 뭐였습니까? 아파트 분양이잖아요. 일반 분양하는 거잖아요. 보류지가 뭡니까? 조합원들이 어떻게 뭐 현금 청산 됐다든지 뭐 어떻게 그 행정 착오로 해갖고 갑자기 조합원이 분양을 받지 못할 그 조합원이 분양을 갑자기 받아야 할 상황이 돼요. 그걸 위해서 100세대당, 그러니까 일반 분양 100개당 하나를 보류지를 두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50개 일반 분양한다면은 2개를 보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초과되는 것은 없는 걸로 봐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501개가 일반 분양이 있다. 그러면은 5개를 보류지를 그 도정법상으로 꼭 갖고 가야 해요. 그건 분양하면 안 되고 그냥 혹시나 모를 조합하고 했던 뭐 그런 다툼이나 송사나 이런 걸 위해서 미리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것이 없는 조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준공되고 나서 그게 어떻게 하면 일반 분양으로 돌아가요. 그게 당연히 그러겠죠. 조합원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져갈 조합원이 없으니까 일반 분양으로 돌아가. 그게 보류지입니다. 자, 채비지는 제가 말했어요. 수익사업에 하는 일반 분양이라고요. 그러면은 그 10개가 청산소득이 아니다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왜 청산소득이 아니야? 이미 그것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속해 있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준공 전 해산 등기 전까지 팔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각 사업연도 소득이죠. 해산 등기를 했다고 해서 청산소득이냐, 그게 아파트 10개가.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양된 아파트, 보류지 이런 것을 해산 등기하고 나서 팔아도 각 사업연도 소득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제일 이거에 대해서 배당 소득에 대해서 제일 많이 질문이 오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제일 많아요. 이건 좀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조합원입니다. 이쪽은 다 조합원이고 이쪽은 다 일반 분양자예요. 자, 이것을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친한 친구들끼리 10명이서 돈 1억 원씩 내가지고 10억을 모았어요. 10억을 모아가지고 우리 친구들끼리 뭐 오피스텔을 10개 쳤어요. 10개 져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 가졌어요. 뭐 심지뽑기 해가지고 뭐 층 따지지 말고 권리가 뭐 따지지 말고 그냥 또 복걸보기로 뭐 꼭대기층 그 걸린 사람은 좀 더 이득 보고 뭐 1층 걸린 사람 손해 보고 뭐 것이 다 1억씩 나눠 가졌어요. 근데 공사가 딱 끝나고 보니까 1억이 남았어요. 1억 남았으니까 당연히 1,000만 원씩 돌려줘야겠죠. 친구들한테. 그 1,000만 원씩 돌려주는 것이 세금이 있습니까? 소득세를 내야 합니까?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까? 법인세를 내야 합니까? 뭐 세금 내요? 여러분들 실제 뭐 계모임이나 가족끼리 형제들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뭐 돈 돌려주고 할 때 뭐 다시 뭐 국세청에 뭐 세금 내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게 비영리 사업이에요. 자가공급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게 비영리 사업이에요. 그러면은 자, 부족해도 그 1억이 부족해요. 1억이 남았으니까 돌려주고 부족하면 1억이 부족하면 1,000만 원씩 더 각출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더 내놓든 돌려주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10개를 제안하는데 11개를 줬어요. 11개 줘가지고 10개는 친구들끼리 나눠갖고 하나는 제 3자한테 팔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소득세를 내든 개인이면 사업소득세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내든 할 거 아니에요. 세금을 냅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10명의 비영리 단체가 아닌 사람이 한 명 있다는 얘기야.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1대1 재건축을 해요. 자, 일반 분양 하나도 없어요. 다 이거 조합원 분양이에요. 1대1 재건축.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실제로 1대1 재건축은 하나도 없어요. 압구정 3구역이 문재인 정부 때 하려고 했어요. 여기 기무채나 막 이런 걸 너무나 많이 걷어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합원들이 우리는 안 해. 1대1로 하면 1대1 재건축을 할 거야. 그랬어요. 실제 제가 초기에 제가 거기 장부기장을 했었는데 그때 분위기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권 바뀌면서 이제 용적률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 일반 분양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1대1 재건축을 해요. 그럼 일반 분양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법인세를 냅니까? 소득세를 냅니까? 아무것도 낼 게 없어요. 네? 아무것도 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일반 분양이 이만큼 있어요. 반절 50대 50이라고 합시다. 조합원이 예를 들어 100개 아파트를 줘갖고 조합원이 50개 가져가고 일반 분양자가 50개 아파트를 가져가요. 자, 그런데 분양가가 틀리죠. 조합원은 평당 1,000만 원씩 했는데 일반 분양자는 한 15%나 뭐 30% 높여서 1,150만 원이든 뭐 1,200만 원이든 이제 시장 분위기 옆에 아파트 시세들 보고 이제 분양가를 정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은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 대비 일반적으로 15% 전후가 할인 분양을 합니다. 지금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아까 비례율이 너무너무 좋게 나왔어요.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데는 30%까지 할인 분양하는 조합이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 조합원들한테는 여기가 1,000만 원에 분양하면은 일반 분양자는 한 1,300만 원에 분양한다는 얘기겠죠. 최소한. 30%니까 좀 더 높게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나온 일반 분양자에서 남은 이익. 여기는 고분양가. 원가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GS건설이 조합원한테만 뭐 비싼 시멘트, 콘크리트, 철근 쓸 수 없잖아요. 똑같이 들어갑니다. 원가는. 그렇기 때문에 원가는 똑같은데 여기는 분양가가 높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익이 나겠죠. 자, 일반 분양에서 손실을 날 걸 예상하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조합이 있겠습니까? 자, 내가 손실 난 것을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에서 손실 난 걸 누가 떠안아야 합니까? 조합원이 떠나야 하는 겁니까? 조합원들이 돈 부족한 것은 조합원들이 종전 토지건물 평가 기준으로 해서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런 조합들이 있잖아요. 실제.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이라는 사업은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아주 잘 용어 설명을 어떻게 했는 거니 일반 분양자한테서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저쪽 조합원의 건설비에 충당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익이 남고 저쪽에서는 손실이 나는 게 일반적이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원가 계산을 정확히 한다면은 여기 조합원들한테 그 받는 추가 분담금이나 뭐 청산금이든 무엇이든 간에 원 단위까지 제대로 계산하면은 돌려줄 것도 없겠죠. 돈을. 더 받을 일도 없고 돌려줄 것도 없겠죠. 공사가 다 조합의 모든 청산 절차가 종결될 때 그런데 그렇게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원가 계산해 갖고 분양가를 정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일반 분양가만 확정 분양가예요. 일반 분양가는 더 한 번 분양 끝나면은 우리 공사하다가 뭐 손실 많이 나서 너 분양가 더 높이 하겠어. 다시 고쳐 쓰자. 안 돼요. 한 번 분양 끝나면 끝나요. 일반 분양자는 확정 분양가예요. 여기서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분양받아갖고 로또가 되든 뭐 어쩌게 너무나 그냥 부실공사 되는데 들어가갖고 마음 아파하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소송으로밖에 안 되는다. 분담금이
분양 계약서가 고쳐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조합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남으면은 뭘로 가져가요? 아까 말한 건축비를 충당하는, 자기 건축비를 충당했으니까 적게 냈잖아요. 할인 분양을 했잖아요. 또는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각자 돈을 더 내야 합니다. 부족금을 내야 해요. 왜 그러냐? 아까 말한 자기 사업이에요. 우리 친구들끼리 10명이서 공사를 했는데 돈이 부족하면 친구들끼리 1,000만 원씩 더 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조합원은 책임을 져야 해요. 자, 여기에서 이익 난 거하고 예를 들어 저쪽에서 손실 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익이 100억이 나고 저쪽에서 손실이 예를 들어 50억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빡치기 하면은 50억 원이 이익이 있겠죠. 100억 이익에 마이너스 50억. 5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까? 아니면은 각각 여기 10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저기 손실 50억 난 것은 난 몰라. 그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조합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너희들 사업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막 갈려요. 세법에서, 법인세법에서는 구분격리라는 그 조항이 있어요. 구분격리라고. 구분격리가 뭔 거니? 수익사업 쪽하고 비영리사업하고 나눠서 장부를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영리사업에서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국세청은 아무 관여를 않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국세청은 여기 것만 쳐다보겠다. 여기 것만 가지고 나는 세금을 걷어가겠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익사업이고 저기는 비영리사업이에요. 비영리사업은 아까 1대1 재건축하는 데는 상관도 안 난다고 했잖아요. 세금 하나도 낼 일이 없어요. 손실이 나든 이익 나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일반 분양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빡치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아니 같이 사업해가지고 손실 나고 이익 나고 했으면 같이 합쳐가지고 세금 내야지. 무슨 말이냐. 그런 게 어딨냐. 우리가 손해났는데 이 사업해갖고 우리가 비영리 사업에 손해났으니까 이 손해나는 것을 여기에서 메꿔줘야지 무슨 말이냐. 맞는 말 같기도 하잖아요. 같이 사업입니다. 근데 세법은 법인세법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구분해서 장부를 만들어라. 자, 그럼 구분해서 장부를 만들어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공사비가 들어가요. 공사비가 GS건설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 총 공사가 100억이라면은 100억이 아까 말했잖아요. 조합원한테만 더 공사비를 많이 들어가게 뭐 어떻게 특별하게 뭐 시멘트나 뭐 철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공사비가. 평당 공사비가. 그렇기 때문에 100억 중에 50%는 50억은 조합원분 공사비로 들어가고 일반 분양분에 50억이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이 뭐 연체료를 뭐 늦게 내고 또 할인 분양업에서 돈을 미리 내고 하는 사람 있으면 각각 다 따라가요. 수익사업 있는 일반 분양자가 그렇게 했냐, 조합원이 그렇게 했냐. 또 분양대행 수수료. 분양대행 수수료는 일반 분양을 위해서 허그가 분양 보증을 서주는 거잖아요. 조합원 분양을 위해서 보증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일반 분양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니까 그 분양 수수료는 조합원의 비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비용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비용으로 떨어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비용이 많아지면 이익이 줄어들겠죠. 학교용지 분담금 조합원의 그 조합원들이 1대1 재건축은 학교용지 분담금 안 들어가요. 한 푼도 안 내요. 일반 분양자 때문에 학교용지 분담금 됩니다. 0.8% 총 분양가, 일반 분양가에. 이런 것들을 55개 사업비를 공통으로 나눠야 하냐, 직접 대응해야 하냐, 55개 사업비를 다 발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쪽만 해당되는 거, 저쪽만 해당되는 거, 공통으로 해당되는 거, 이것을 다 나눠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구분격리를 해서 그래요. 구분격리.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일 조합원들이 오해하는 게 저쪽은 당연히 손실이 날 확률이 많아요. 조합원은. 할인 분양했잖아요. 여기는 할증 분양했잖아요. 여기서 손실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100군데당 한두 개는 이쪽 뭐 패권 다툼 해가지고
7, 8년 전에 막 그런 데도 많았죠. 뭐 그때 뉴타운 왕십리 뭐 아현동 저도 실태조사 나가서 막 했는데 아파트 개 하나 받아가려면 막 1억씩 더 내라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7, 8년 전에. 그때 보시면은 왜 그런 데가 생겼는 거니? 분양이 안 되니까 시공사가 공사를 이리저리 막 미루고 그랬어요. 근데 시공사의 규칙으로 안 가기 위해서 솔직히 나쁘게 말하면 패권 다툼 만들어갖고 조합이 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작전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둘이 막 쌈박질 해가지고 하니까 시공사는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공사 지금 보면은 적자 엄청나 미분양 때문에 손실 많이 나게 생겼으니까 그걸 핑계로 중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죠. 지금도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미분양, 잔금도 못 낼 것 같은 그런 입주, 미입주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질 것 같으니까 시공사들이 지금 난리 난 거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손실이 나고 저기는 손실이 많이 나죠. 그럼 여기 손실 난 것은 또 조합원들이 같이 여기 것도 같이 덤탱이 싸갖고 더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억씩 내는 거예요. 그래서 패권 다툼이 이루어져도 공사는 계속 하게 만드는 게 답이에요. 조합이 멈추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조합이 멈추면 공사도 멈추거든요. 누가 돈을 공사해놓고 돈 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시공사가 공사하겠습니까? 세무관서 끊으면 뭐예요? 집행부가 없는데, 도장 찍을 사람이 없는데, 통장에 돈이 있어도 못 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권 다툼을 하고 어떻든 집행부가 뭐 마음에 안 들고 어쩌고 하더라도 공사는 하면서 진행하면서 하는 게 답입니다. 자, 다시 배당으로 가서.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잘 이제 생각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구분격리니까 여기 난 것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세금이 100억이 이익이 났어요. 100억 이익이 나서 여기 100명한테 22% 법인세 내고 나서도 100억이 남았어요. 여기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해서 법인세를 내야 해요.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구청에 내는 그거 10%하고 국세청에 내는 20%, 20%에 10%니까 22%를 세금을 내는 겁니다. 22% 내고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조합원 100명한테 1억 원씩 나눠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배당소득세예요. 이게 배당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1억씩 나눠 갖는 조합이 서울에는 많습니다. 많아요, 지금. 1억 원씩 배당, 이거 수익사업에서 돈이나 막 1억 원씩 이상씩 가져가는 조합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서울시로 지금 뭐 따지자면 강남 뭐 3구 이런 데나 뭐 용산, 서대문도 그냥 잘 된 데는 뭐 그렇게 남을 거예요. 예? 위치 좋잖아요. 여기 바로 서대문 가까이 가는데. 여기도 좋지만.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1억 원을 딱 올해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년에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조합에서 15.4%를 세금을 또 내고 나누줘야 합니다. 그게 원천징수라는 게 있어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러분들 은행에서 이자 받잖아요. 그러면 이자도 15.4%를 공제하고 여러분한테 줍니다. 그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예요. 그것도 14% 이자에 대한 소득세하고 주민세 1.4%, 15.4%. 똑같아요, 여러분들. 주민들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돈을 줄 때 15.4%를 국세청에 개개인별로 다 이렇게 서류 작성해갖고 개개인이 100명이 배당소득 15.4% 1억을 주니까 1,540만 원을 세금을 각각한테 다 내게 하고 내줍니다. 조합이 내게 하고 나머지 8,640인가요? 8,540인가? 그 세금을 그 돈을 통장으로 이제 넣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배당을 받은 1억을 받은 조합원은 그거 하고 근로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데 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데서 또 배당 이자를 받은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걸 합쳐서 다음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한번 신고해야 해요.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니까
원천징수 15.4% 세금 낸 것보다 또 한 번 더 내게 돼 있어요. 거의 누진 세율이니까. 우리나라는 소득세가 많이 내는 사람은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50% 가까이 냅니다. 대부분 많이 내는 사람은 45%에서 50%를 내요. 많이 내는 구간이. 그러니까 1억을 갑자기 배당을 받으면은 세금 폭탄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눠주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줘야 하냐? 3년에 걸쳐서 나눠주든 2년에 걸쳐서 나눠주는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뭐 5천만 원 아니 1억을 나눠줘야 한다 하는 것을 12월 말일 날짜에 5천만 원 주고 내년 1월 1일 날짜 5천만 원 주면 해가 바뀌니까 그래도 유리하겠죠. 2천만 원은 넘어가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1억을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는 하루 차이로 5천만씩 나눠주면은 5월 달에 세금 낼 때 절세 효과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합시다. 자, 우리 조합원들의 아까 구분격리를 한다고 했어요. 조합원들한테도 딱 계산을 해보니까 손실이 났어요. 손실이 났는데 여기에 이익 난 걸 가지고 사용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안 걷어도 됐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걷는 조합도 있잖아요, 실제. 그런데 여기에서 이익 난 걸 저기다가 충당을 했어도 부족하니까 돈을 더 걷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그런 조합들이 많아요. 배당 소득세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돈이 부족해갖고 추가 분담금 걷는 조합도 있습니다. 제가 관여하는데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한 번만 딱 추가 분담금 걷으면 되는데 집행부가 이거 원가 계산을 이거 이 정도 걸으면 되겠지. 딱 한 번은 걷을 때는 잘 내요. 조합원들이. 뭐 예를 들어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동안 매덕씩 올랐으니까 한 돈 1,000만 원, 돈 몇백만 원 내자 하면은 그래도 한 번은 내는데 한 2년 전에 한 번 냈는데 또 준공되고 해산될 때 되니까 또 돈이 부족하다고 또 돈을 걷자고 하네. 그때는 거의 이 비대위가 생겨가지고요. 거의 그 조합은 업무를 못해요. 조합장 너 뭐 해먹었지부터 해서 시공사 너희 뭐 같이 짜가지고 너희들 뭐 어떻게 했냐 해가지고 비대위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막 그냥 시끌벅적 하겠죠. 실제 그건 뭐 현재도 있어요. 제가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추가 분담금 걷을 때는 향후에 얼마큼 돈이 필요한지를 원가 계산을 참 잘해야 하나요. 2번 걷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도 걷으면 안 되겠죠. 한 번도 걷으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 처음에 여러분들이 관리처분 인가 받을 때 할인 분양을 너무나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비례율이 높아서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아,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익 남는 걸 저기서 건축비로 충당하니까 분양가를 낮게 해도 되겠죠, 그만큼. 근데 너무나 다 그냥 그 타이트하게 다 할인 분양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원가 계산을 정확히 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15% 풀로 하면 15% 할인 분양 되는데 한 10%만 합시다.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은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5%가 남았어. 예? 10% 15% 할인을 해야 하는데 10%뿐이 할인 분양 안 했으니까 5%가 남아 있겠죠. 예를 들어 예상대로 맞아 떨어져 있다면 그러면 5%가 남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구분격리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합원 쪽에서도 5%가 남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돈은 비영리 사업에서 돌려주는 돈이에요. 제가 아까 친구들끼리 1억씩 받아가지고 다 계산해 보니까 1억이 남아가지고 1,000만 원씩 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 돌려주는 돈이에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청산금의 반환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돈을 많이 내서 남은 돈이 있잖아요. 그것을 누구한테 줘야 합니까? 조합원한테 줘야 합니다. 조합원한테 돌려줘야 청산이 종결돼요. 그러니까 청산이라는 것은 조합은 무재산이 돼야 해요. 무재산. 예금, 직기비품, 보증금 아무것도 없이 다 돌려줘야 합니다. 채권 채무가 다 없어져야 해요. 그래야 청산. 소송도 없어야 하고. 그러면은 청산이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돌려주는 그 조합원한테 남아서 돌려주는 것은 청산금의 반환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어요. 단지 자, 우리 구청장님이
그 평가를 종전 토지 평가를 10억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그 8억짜리를 아니 12억짜리를 분양받았어요. 똑같은 사례 2억 원을 내요 조합한테 청산금을 납부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분양은 12억짜리를 받았는데 내 평가받은 건 권리가액이 10억이니까 2억 원을 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서 남은 돈이 구청장합니다 3억을 돌려줄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말한 관리처분인가 정확히 원가에서 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만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좀 편차가 여기는 좀 더 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 그런 조합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조합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조합에 2억 원을 추가 분담금을 2억 원을 냈는데 나중에 조합이 다 끝나고 보니까 이쪽에서 조합원 쪽에서 돈이 많이 남아갖고 3억을 돌려줬어요. 그러면은 내가 낸 2억보다 1억 원을 더 받은 거잖아요. 그 1억은 어떻게 했냐? 여기같이 배당소득세로 가설 겁니까? 그건 아니고 이건 수익사업 쪽에서 나온 돈이 아니잖아요. 재원이 저쪽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자, 처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양받기 전에 여기 조합원이 여기 계시는 어르신이 똑같이 12억 원짜리를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10억을 평가를 받았는데 2억 원을 냈잖아요. 일반 분양자는 그 2억 원 낸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고 했어요. 더 받든 안 받든. 근데 조합원이 예를 들어서 그랬다면은 2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낸다고 했어요. 이전고시 전까지 돈을 안 받아도. 조합이 돈을 안 주더라도 신고를 해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전에 돈을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양도세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내가 조합에 낸 돈보다 많이 돌려받은 것은 아무것도 세금 안 낸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처음에 받은 사람 양도세를 냈는데 나중에 더 받은 사람은 양도세도 안 내고 아무 세금도 안 낸다? 그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청산금을 돌려받았는데 내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았다. 그러면 더 많이 돌려받은 거. 내가 2억을 조합에 냈는데 3억을 돌려받았으면 1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자, 이걸 하나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타 조합에서 이런 게 나와요. 관리처분인가를 변경인가를 받으면은 세금을 법인세도 하나도 안 낸다더라. 그래서 비례율을 예를 들어서 130%가 나왔는데 비례율을 100%로 맞추기 위해서 뭐 사업비나 뭐 종전토지 건물이나 뭐 이런 것을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조합 간에 또 뭐 갈등이 있는 조합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조합장아 너는 말을 안 듣고 계속 배당소득세를 과세를 하려고 하냐. 그냥 주도 드는 것을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관리처분 변경인가만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자문을 해준 전문가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조합은 그 집행부는 난리 났어요. 이런 거 조합장아 그렇게 안 해주니 너 배임으로 걸 거야. 조합원한테 손해를 끼쳤다. 이거 배당소득세라는 게 세금이잖아요. 조합원들한테는. 법인세도 세금이고 국세니까. 그래서 조합장이 이제 안절부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무사를 두둔하는 조합원이 이제 단톡방 하나 만들어갖고 그 하나의 단체가 하나 생겼고 또 조합원을 두둔하는 단체가 하나. 조합원이 두둔하는 단체는 세금을 내라는 취지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나 뭐 몇 명의 전문가가 또 이렇게 우리 질의응답이나 뭐 이런 거 뭐 확인서나 뭐 이런 걸 뭐 해가지고 주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왜 배당 가지고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냐? 실제로 그런 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으면 된다는데 관리처분 변경인가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지금 그까지 간 조합도 있고 안 간 조합도 있는데 그것도 다 숫자 노름이에요. 관리처분 변경인가가 예를 들어 공사비가 1,000억 써 있어요. 그러면 시공사하고 공사 계약 금액이 있으니까 평당으로 해서 딱 하지만은 딱 정산해서 딱 원단위까지 딱 떨어지는 거 공사비 하나도 없어요. 다 좀씩은 변동이 있어요. 딱 떨어지는 거예요. 학교용진 분담금도 딱 안 떨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뭐 숫자가 바뀌어진다는 것은 증빙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증빙이라는 건 적격 증빙을 말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이게 적격 증빙이거든요. 이런 증빙이 있어야 법인세가 달라지는 거지. 관리처분인가에서 숫자가 하나 달라졌다고 해서 그냥 뭐 숫자를 해서 공사비를 1,000억인데 3천으로 그냥 올려가지고 구청에서 변경인가 받았다고 해서 법인세가 3천억으로 공사비가 인정 법인세에서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지혜세금서 끊어준 게 있어야 하잖아요. 도시계획으로든 건축설계로든 구판서가는 세무법인 청솔에 기장료나 법인세 보수로 무엇이든지 다 적격 증빙이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세 절세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전 토지 건물을 평가를 처음에 그 관리처분인가 받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은 좀 낮게 돼 있어서 불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조합원들이. 내 땅이 실제는 평당 지금 5천만 원인데 간평에서는 왜 3천만 원 해줬냐.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사업시행 인가일 기준으로 그 간평거든요. 그게요. 사업시행 인가일 기준으로 간평사들이 두 군데서 그 간평한 걸 가지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너무나 낮으니까 우리 세무쟁이들이 어떻게 했는 거니? 관리처분 인가일로 감정평가를 받는 금액으로 우리가 법인세 계산을 해야 한다. 이것을 뭐 간평사들이나 우리들이나 뭐 변호사들이 많이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지금은 그걸 오케이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국세청이 그걸 인정을 안 해줘갖고 막 그걸 추징을 하고 그랬는데 기재부에서 심판소 의견을 들어갖고 기재부에서 애교를 만들어갖고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평가 금액으로 해서 용지비를 종전토지 건물을 평가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생각합시다. 사업시행 인가일 기준하고 관리처분 인가 기준하고 땅값이 어디가 높겠습니까? 관리처분 인가일이 높잖아요. 뭐 그게 아무리 빨라도 1년에서 2년 차이는 있잖아요. 시차가. 그것도 뭐 멈춰있는 조합은 뭐 엄청 또 몇 년간 멈춰있는 조합도 있잖아요. 사업시행 인가 받고 관리처분 인가까지도. 그리고 또 이것은 뭐 비례후라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실제 시세에 맞게 평가를 하니까 또 거기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용지비가 올라간다는 얘기 뭡니까? 비용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법인세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대부분 지역들은 지금은 관리처분 인가 시에 그 평가를 한번 더 받습니다. 사업시 인가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위해서 도정법상에 받는 감정평가고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으로 받는 것은 법인세 절세 목적으로만 받습니다. 목적이.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해서 법인세도 내고 배당소득세도 내고 다 했어요. 그러면은 뭘 해야 합니까? 결국은 해산 등기를 해가지고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 뭐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뭔 거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수익사업 쪽에서 돈이 100억이 남아갖고 여기 수익사업에 남은 100억을 누가 가져간다고 했습니까? 배당소득세를 내고 나서 나머지는 조합원들이 가져간다고 했어요. 자, 조합원들이 배당을 1억씩 받아갔어요. 이 세금 낸 것도 받은 거예요. 내 세금을 미리 낸 세금이지만 합산해서 그것은 배당액이 드는 겁니다. 자, 그 배당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와가지고 법인세가 추징이 한 100억이 나왔어요. 근데 조합이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배당으로 다 나눠줬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세청은 그럼 100억을 누구한테 받아야 해요? 조합은 돈이 없어요. 다 배당으로 나눠줘서 없어요. 그게 제2차 납세 의무자라는 용어를 써요. 배당금을 받아간 조합원한테 추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배당금을 받아간 한도 내에서만 추징을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배당금을 1억 받아갔는데 뭐 n분의 1씩 이렇게 해보니까 1억 1,000만 원씩 법인세를 내게 생겼어요. 그럼 1,000만 원은 못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국세청이. 배당금을 받아간 그게 2차 납세 의무가 조합원한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청산이 이제 해산 등기가 이루어지면 청산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청산 중인 이제 비영리 단체죠. 청산 중인데도 미분양이나 보류지나 이런 것을 팔면은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입니다. 그건 청산소득이 아니에요. 그럼 청산소득은 뭐냐? 아주 미미해요. 사용했던 뭐 직기비품, 가전제품 뭐 이런 거 조합해서 뭐 냉장고, TV, 책걸상, 뭐 컴퓨터 이런 거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고물로 팔지 뭐 그거 얼마나 돈이 이익도 안 되잖아요. 오히려 폐기 비용이 들어가지. 그런 건 이익이 나도 세금 안 내요. 그게 청산소득이에요. 우리 조합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수도 있죠. 소송을 해가지고 시공사한테 소송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을 돌려받았어요. 하자보수 뭐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10억을 돌려받았다. 그것은 오면은 돈이 조합으로 통장으로 이제 꽂힐 거 아닙니까? 통장으로 돈이 오면은 그건 법인세 대상입니다. 그것도 청산소득이 아니에요. 각 사업연도 소득이에요. 공사하면서 생긴 거잖아요. 공사하는 것은 그건 각 사업연 소득으로 봐요. 청산소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포에 있는 모 조합이 그런 걸로 해서 돈을 뭐 한 100억인가 얼마를 받았어요. 준공되고 한 10년인가 15년인가 있다가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제 하도 이제 국세청이 모르면 어떻게 뚝딱 할 수 있는지 몰라도 하도 거기에 조합원 중에 이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도 뭐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조합원 중에 여기도 그렇고 없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국세청에 질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질의를 하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국세청이 과세를 했어요, 실제.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이냐, 청산소득이냐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산인은 하는 일이 뭐 안 팔린 거 있으면 팔아야죠, 당연히. 미분양된 거, 보류지 같은 거 다 팔고. 그 다음에 뭐냐면 소송 같은 거 없고, 다음에 입주 3개월 주면 2개월이든 3개월 주면 입주 기간 중에 하자보수 있는 거 열심히 찾아가지고 하자보수 시키고 해서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해산 등기를 하고 관계 서류 다 구청에 이관하고 해서 하면은 이제 채권 채무도 없고 다 직기비품 다 팔고 통장도 잔고가 제로고 뭐 배당이고 청산금 반환이고 다 돌려줄 수 없어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청산 종결을 합니다. 청산 종결은 해산 등기는 우리가 법원 가서 합니다. 대부분 청산 등기는 해요. 그런데 청산 등기를 하는 조합은 제가 지금까지 봐서는 많지는 않아요. 뭐 10%나 20%. 그러니까 폐업 신고만 하면은 거의 뭐 조합은 없어진다 이러는데 굳이 좀 큰 조합들은 그래도 하려고 해요. 청산 등기까지 끝내는 조합도 있다. 그 다음에 청산인의 업무는 뭐 당연히 지금 종결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월급 이제 다 끝나면은 퇴직금도 정산해 줘야겠죠, 당연히. 최근에 한 1년 전인가 경찰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강남에 뭔 재건축 그 조합에 누구 조합장 아냐고. 그래서 안다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서울시에서 교육을 제 아카데미를 받고 제가 그 조합을 한번 가서 상담을 한번 해줬어요. 그 조합장한테. 근데 그 조합장이 면임을 못하고 조합 설립 인가하고 잘리고 이제 그 퇴직금을 받고 끝난 모양이에요. 근데 퇴직금을 추진위원회 때 근무한 것부터 해서 퇴사일까지,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퇴사했으니까 그게 한 5년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퇴직금을 이제 받아갔는데 그 조합원 중에 한 명이 추진위원회 때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가면서 퇴직금 한번 정산해서 그거 받아가고 다시 조합 설립인가 나와서 다시 입사한 걸로 해서 해야 하는데 그걸 합산해서 하니까 퇴직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추진위원회 때 200만 원 받았다고 하면 200만 원에 3년 하면은 그 600만 원 1년에 1개월치니까 600만 원 퇴직금 주면 되는데
조합장에서 300만 원 받았어요. 그럼 5년에 걸쳐서 300만 원, 355, 1,500만 원을 퇴직금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뭐 각각 하면은 추진이 때 600만 원, 여기 조합 설립인가 300만 원씩 2년간 했으니까 600만 원, 600만 원, 1,200만 원만 받아가야 하는데 1,500만 원을 받아갔으니까 그 조합 돈은 300만 원을 더 많이 갔으니까 토해내라, 너 배임이다 뭐 해가지고 고발을 뭐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그 저기 경찰서에서 연락 왔고, 그런 교육을 한 적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뭐 그 조합장이 강의를 나한테 받으면서 그런 얘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할 때도 있고 뭐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견서를 하나 달라고 해서 내가 의견서를 써줬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추진위원회 때 한 업무, 그것은 조합으로 포괄 양수도 된다, 포괄 승계된다고 돼 있어. 도정법에서 포괄 승계되는 거. 당연히 직원이나 이것도 포괄 승계되는 거냐. 서류도 포괄 승계되는 거. 근데 포괄 승계 안 되는 것도 뭐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내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그런데 어떤 세무 휴게 관련된 것은 포괄 승계됩니다. 그래서 청산인의 사무 총결하고 채권 추심 다 돈 받을 거 돌려줄 거 해야 하고, 제가 말했잖아요. 다 처분할 거 해야 합니다. 직계비품 뭐고 다 돈 들어서 폐기를 하든 돈 받고 팔든 해야죠. 다음에 분배, 배당을 하든 청산금 반환을 하든 다 해서 끝내면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서류 같은 것은 뭐 기본적인 건데,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이렇게 질의응답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뭐 Q&A로 해서 쭉 열 몇 가지인가 20 몇 가지인가 이렇게 13가지구나. 20 몇 가지가 있는데 13개만 기재했네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이제 해산 등기하고 자녀 업무 종결하는 과정에서 해산 총이라든지 뭐 청산 뭐 이제 종결하기 위해서 법인 신고하는 것은 뭐 쟁점이 별로 없죠. 이미 뭐 세금 낼 거 다 냈는데 뭐 뭔 쟁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입주를 하면은 뭐 크게 또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에 와서 뭐 물어보는 것도 없고 그냥 뭐 거의 그저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이 또 이 아카데미의 마지막 날이라 뭐 수료증도 주고 그래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수료증 받고 제가 좀 여기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질문할 사람은 좀 남아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러고도 좀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다 하는 분들은 요리 전화하시면 됩니다. 3448-0009 저희 사무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직접 저한테 핸드폰 할 사람들은 제가 명함을 좀 가져왔으니까 명함을 요청하면은 명함을 한 요 정도 있으니까 여기다 놔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명함을 가져가서 해주시고, 사무실로 전화해서 제 강의를 듣고 전화한다고 자문을 구한다면 우리 그 휴게 세무 관련된 것은 언제든지 답변을 한번 잘 해줄 겁니다. 자, 강의 이상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